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기회의가 지난 15일 여야 대선 후보 4명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고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CPBC 주간종합 뉴스에선 주기회의가 발표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데스크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기회의의 대선 정책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4명에게 발송됐습니다. 질의서엔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에 따라 생명과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생태보호, 그리고 평화 증진 등 13개 사안, 총 60개 문항이 담겼는데요. 가톨릭 사회교리 가르침에 비춰 질의한 정책들에 대해 후보들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참고로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아 이번 결과엔 빠지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후보들의 답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PBC 주간종합뉴스 대선 특집 가톨릭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함께할 이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생명윤리위원회 질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네. 낙태와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한 후보들의 답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낙태부터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토대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답변한 세 후보 모두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교회 입장과는 반대되며 특히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가톨릭교회 입장에서는 반생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에 세 후보 모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주기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가운데에서 개인의 성별과 성적 지향 조항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성적 정체성 지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후보는 자기 결정권 존중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입장은 교회 가르침과 극명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사형제도 그리고 이주민,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사형 폐지, 후보들 입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사형제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 범죄, 집단 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인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사형제 폐지를 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난민 차별 없는 노동권에 대한 그런 제도 개선도 후보들에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 노동자와 차별 없이 이렇게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내외국인 상생의 외국인 인력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 심사제도의 제도적 개선과 정착 지원 기반 확대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관심사항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사회적인 가장 좀 대표적인 비복음적인 어떤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택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고요.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그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초과이득세 도입하고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가톨릭교회는 진리 안의 사랑 36항에서 경제 활동은 공동선의 추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경제 문제 해법이 다른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명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양극화, 이 문제, 그리고 또 불평등의 문제는 결국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후보들의 어떤 선언적인 입장보다는 결국 세금을 어떻게 늘려서 불평등을 해소할지 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주목했던 게 심상정 후보가 구체적인 조세 정책을 좀 유일하게 발표한 것 같았는데요. 다른 두 후보의 가치 선언적인 느낌과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또 알겠고요. 다음으로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 같은 정치 분야에서도 후보들의 의견이 좀 나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서 핵심적인 정책 공약으로 법원 행정처 개혁, 그리고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검찰개혁에 반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찬성은 한다고 밝혔고요. 국가범죄수사체계 개편 완수를 위해서 국회 추진기구 설치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법개혁 관련 이슈는 또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내용 사이에서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좀 변별력을 보이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책 질의에서도 좀 구체적인 공약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또 기존 후보들의 공약을 또 잘 살펴보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네. 또 정의평화위원회 안에서는 또 노동사목소위원회도 있죠. 예. 관련된 또 문제들도 질의를 했는데요. 뭐 노동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좀 역사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발언했던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의 노동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반영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이렇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칭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정노동 전환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전환지원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녹색 산업 중심의 과감한 투자로 하는 그린노믹스 이거 실현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도 좀 구분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예, 세 후보 모두 지역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두 가지를 중점 정책으로 폈고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 산업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밝힌 반면 심상정 후보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교황님도 연일 강조하시는 사안이고 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다라는 인식도 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가치 선언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정책이 좀 아쉬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계속해서 노동 관련 이슈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요즘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와 산재 근절 방침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 제로를 추진하는 한편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예방기술 및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형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산재 치료 및 요양에 대한 선보장제도 전환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 해 산재 관련 질병 사고 그리고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 2,0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하는 독립된 정부 조직을 좀 구성하겠다, 이런 의견에 좀 찬성을 한 것이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조직 안에서 산업안전만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네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생태환경위원회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식량 작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했는데요. 후보들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좀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그 식량 작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모두 동의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 방식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좀 부담된다, 재정이 좀 증가가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지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후보는 그 남북 협력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에 윤 후보는 대북 쌀 교류에 대해서 조건을 내걸고 문제 해결의 의지가 좀 약해 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교회는 농업이 단순한 한 산업의 한 분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또 모든 인간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식량 작업에 대한 국가 책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다음 이슈도 가톨릭교회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사안인 것 같습니다. 탈핵에 대한 대선 후보들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2030년 탈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하지 않고, 그리고 수명 연장도 금지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 탈핵 의견을 제시했고요. 탈핵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그 탈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핵발전소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는 감시 시스템 확충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 건강 영향조사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본 오염수 방출 대응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고요. 윤석열 후보는 국내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일본의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요,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배출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이렇게 시민사회 진영을 공조해가지고 가장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지난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가톨릭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도 핵기술과 교회 가르침이라는 어떤 책자를 발표를 했었죠. 네네.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그리고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중앙정부와 거대 발전회사, 그리고 공기업과 전문가들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각 후보의 탈핵에 대한 입장 역시 신앙인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구촌 환경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탄소 중립. 네. 후보들 의견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그 석탄 발전소 폐쇄하고 건설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석탄 발전소 폐쇄는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만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그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그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가는 데 필요한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건설 중단에 반대한다는 의견만 단답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심 후보는 그 건설 중단에 찬성하고 국내외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투자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석탄 산업 전환 등을 위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 밖에도 4대강 재자연화 혹은 탈핵 법제화, 그리고 강릉과 삼척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등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좀 명확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후보 간 입장이 좀 갈린 사안이니 후보별 입장을 다른 자리에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민족화해위원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화 증진을 위해 평화와 화해 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들을 각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선은 세 후보 모두 학교 교육의 그 정규 과목 안에서 평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네네, 동의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다만 교육 과정의 개정은 이렇게 교육 주체들이 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그만큼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신뢰 구축과 평화 정책이기에 교육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거냐는 좀 후보가 단 미묘한 입장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좀 미묘한 의견 차이가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고요. 심상정 후보도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윤석열 후보는 대체로 동의는 하지만 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그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좀 명시를 했고요. 북한의 비핵화 해결에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사실상 반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울러 군비경쟁 반대에 대한 질문에는 세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는 그 북한의 핵 능력을 도외시한 그 산술적인 재래식 군비 통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해가지고 북한의 그 비핵화 이후로 논의를 좀 넘기는 다소 애매한 입장 좀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과 다른 어떤 평화 이슈들을 좀 연계시키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입장이고 다른 두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회복지 분야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의 사회복지위원회는 크게 장애인, 고령화, 노숙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네요. 네. 그 사회복지 질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그 탈시설 로드맵 재개정과 고령 장애인 돌봄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의견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로드맵 재개정 필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전문 요양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시설 로드맵의 문제점을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재개정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윤 후보 그 이야기 답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중증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전문 요양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심상정 후보는 그 탈시설 로드맵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령화 대책 그리고 노숙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2025년에 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급증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세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이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리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동의한다는 같은 의견을 냈고요. 노숙인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 이행 사업으로 전환시켰는데 이에 따른 그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 후보 모두 중앙정부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다만 그 노숙인 시설 역할이 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그 지원과 강화가 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동의를 했지만 그 심상정 후보는 응답을 하지 않은 거로 이렇게 무응답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보완 입법, 그리고 아동성 삭취, 청소년 보호시설 예산 원천 변경, 그리고 담노화 청소년 규정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한번 좀 살펴보죠. 네, 그 주교회 청소년 3호기가 제시한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는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교회 입장에 가장 가까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관련 예산 원천 변경에 대해 반대해가지고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지리산 문항이 그 사행산업 수익금을 그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사용하는 현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원천 변경에는 또 반대를 했습니다. 네. 반면 심상정 후보 그 청소년 복지 시설 예산 원천 변경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고요.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 질의서가 거의 한 답변을 포함해서 한 100페이지가 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뭐 그만큼 많은 위원회들이 좀 질문을 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소위원회가 질문한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그리고 여성 혐오 범죄와 가정폭력 문제,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을 물었는데요. 후보들의 답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답변을 제시한 세 후보 모두 여성 소위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법제화해가지고 성별, 학력, 고용 형태, 직종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격차 원인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윤석열 후보는 기업 내 성별 격차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렇게 성별 근로 공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장 진입에서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성별 임금 차별 해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여성 고용 기준 미달 기업에 페널티를 주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또 이쪽의 이슈들 또 여성소위원회가 좀 관심을 가질 사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교의 정책 질의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네. 여성소위는 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여성 혐오, 폭력 근절을 위한 4대 공약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황해진법으로 불리죠. 데이트 폭력 처벌법,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적용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통합 가정법을 마련해가지고 아동 학대, 그다음에 가정 폭력, 연인 폭력 이렇게 가정법과 그다음에 젠더 폭력 관련 형사법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목적인 입법 목적 그 조항부터 좀 개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피해자 초기 응급 대응하고 그다음에 보호 자립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 총 7개 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질의를 보냈었는데요. 주교회에는 총 22개의 전국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 그리고 1개의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전례위원회나 아니면 교회법위원회처럼 교회 내부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들도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생태위원회 등 시대의 복음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하는 위원회들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위원회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이 방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으로 어느 후보가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수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러한 정책과 공약들이 가톨릭적 가치에 조금 멀어져 있는지 함께 비교해 보시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공식으로 질의한 답변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인데요.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CPBC 뉴스에서 한 주간 동안 보도한 내용 가운데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교황청의 핵심 부서인 신앙교리성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앙교리성을 교리부서와 규율부서로 나누고 전담 차관을 두도록 했는데요.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황의 의지가 실렸다는 분석입니다. 교황청 조직 개편 소식 전해드립니다. 1542년 설립된 신앙교리성은 교황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과 윤리,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안에 증진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단 문제를 살펴보고 신학자의 글을 통제하며 고위 성직자 후보 지명에도 관여해왔습니다. 신앙교리성이 특정 인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면 해당 자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4일 자의교서를 발표하고 신앙교리성을 교리부서와 규율부서로 나눴습니다. 교리부서는 신앙과 윤리 도덕에 관한 교리를 증진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규율부서는 신앙에 반하는 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을 담당합니다. 각 부서에는 전담 차관이 배치됩니다. 앞으로 교회 내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면 규율부서가 이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성학대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교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교리성 조직 개편 소식이 전해지고 나흘 뒤 교황청에서는 사제직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Non bisognerebbe piuttosto astenersi dal parlare del sacerdozio quando peccati e crimini di ministri indegni sono sulle prime pagine della stampa internazionale. 우엘레 추기경은 성직자의 성학대 사건은 뿌리 깊은 성직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심포지엄에서 4개의 친밀감을 언급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친밀감, 주교와의 친밀감, 동료 사제들과의 친밀감, 그리고 하느님 백성과의 친밀감입니다. 특히 사제들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 questo è molto triste quando da qui si chiedono informazioni per fare vescovo a qualcuno. Tante volte riceviamo informazioni ammalate di invidia. Questa è una malattia dei nostri presbiteri. 교회 안에서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경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노드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황은 주일 3종 기도를 통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한의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Ci hanno fatto qualcosa del male, andiamo subito a raccontare agli altri e ci sentiamo vittime. Fermiamoci e chiediamo al Signore per quella persona, che l'aiuti. E così viene a meno questo sentimento di rancore. Pregare perché ci ha trattato male è la prima cosa per trasformare il male in bene. 교황은 이번에도 교회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해 교회가 다치지 않도록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 해결에 나선 교황의 의지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구를 위한 야전병원을 자처하는 곳이죠. 가톨릭 기후행동이 올해 활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호응이 높은 금요 기후행동을 이어가면서 환경교육 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유경촌 주교는 가톨릭 기후행동 회원들에게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아우르는 통합 생태론을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의 올해 활동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제42회 가톨릭 에코포럼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인류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생태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외칙 찬미 받으소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가톨릭 기후행동. 지난 19일 가톨릭 기후행동은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활동 설문평가에서는 매주 펼쳐진 금요 기후행동에 대한 호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행동과 환경 관련 교육, 교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 확대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은 올해도 금요일마다 광화문 등지에서 기후행동을 이어가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톨릭 기후 행동이라는 이름을 찬미받으소서 행동으로 바꾸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들이 유경촌 주교의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신앙인의 역할. 유주교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잘 돌보라는 가르침과 실제 우리의 삶 사이의 부조화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천으로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존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론을 강조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에 대한 어떤 이 보완이 없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창조 문제만 딸랑, 생태 문제만 딸랑 띄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통합 생태론이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이날 회의는 유주교와 가톨릭 기후행동 사재단이 공동으로 집전한 파견미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유주교는 강론에서 이날 복음의 메시지인 사랑의 황금률을 생태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말씀을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생태사도로서 공동의 집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톨릭 기후행동. 올해 펼쳐질 가톨릭 기후행동의 발걸음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25항의 한 문장을 신앙인의 정치 참여를 생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42회 가톨릭 에코포럼은 찬미받으소서 7년여 전과 신앙인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동호 신부는 생태배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생태위기는 인간과 사회의 전근대적 태도와 활동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칙은 복음의 빛으로 시대정신을 해석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목이라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에 속해 있는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목이다. 박 신부는 특히 생태위기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생태적 전환으로의 길을 찾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생태적 전환으로의 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신부는 국민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신앙인에겐 지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 생태적 그 길을 가도록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국가나 기관들이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 책임이 된다. 그리고 그 정치적 책임은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다만 박 신부는 삶과 정치를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정치가 별개라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소수가 주도한다는 전근대적 사고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삶이 곧 경제활동이고 삶이 곧 문화생활이고 삶이 곧 정치활동인데 그걸 따로따로 쪼개는 거죠. 그걸 환원주의라고 그러고 축소시킨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근대다. 토론을 맡은 조경자 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생활의 전환을 모색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나라는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이를 해내야 전환 또한 가능하다며 신앙인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서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의식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의식과 선택, 행동이 결국 앞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와 아주 깊이 관련됨을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됐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의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용어들도 새로 만들어져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언급돼 화제가 됐던 알리백과 텍소노미 등이 대표적인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개념과 용어들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관련 용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대선 후보 간 토론에선 알리백과 블루수소, 텍소노미 등의 용어가 언급돼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언급된 알리백은 재생가능에너지 100%의 줄임말입니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뜻합니다. 또 블루수소는 화석연료를 통해 수소를 생산할 때 함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저장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며 생산한 수소를 의미합니다. 텍소노미는 어떤 활동이 친환경적인지 분류하는 기준으로 녹색 분류 체계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도 문제가 됐듯 기후위기 용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등 핵심 용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후변화 협약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겠다는 국가 간 협약을 뜻합니다. 이 협약의 준수 상황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즉 IPCC입니다. 관련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시나리오 역시 IPCC에서 작성한 겁니다. 또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매년 당사국 총회, 일명 COP라고 불리는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관련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파리에서 열렸던 21번째 COP에서 결정된 것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즉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협정에 참여한 모든 나라에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대신 각 나라의 탄소 감축 목표는 스스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입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관련 용어는 이제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름으로 측정됩니다. 또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그린 슈머가 늘면서 폐기물을 아예 만들지 말자는 제로 웨이스트가 각광받고 있고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경과 투명한 구조, 사회적 영향 등을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ESG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또 유럽의 국가들은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대선 관련 이슈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후보 초청 토론회도 벌써 2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니 게이트니 하는 말을 두고 후보자 간 설전이 오고 갑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후보 배우자 검증 이슈도 지속적으로 보도됩니다. 논란이 뜨거울수록 유권자의 선택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판단하기도 하고 후보 및 주변 인물의 도덕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토론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춰지는 후보들의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하거나 저 사람은 이런 이유로 돼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을 두고 흥분도 하고 또 화도 내는 분들을 보다 문득 이런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고금을 나오면서 이 시는 1965년 김수영 시인이 발표한 작품입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설렁탕집 주인에게만 분개하는가? 시인은 커다란 부정과 불의엔 대항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흥분하고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국군의 해외 파병 문제에 반대하며 불합리한 상황과 힘있는 권력에 저항하기는커녕 힘없는 설렁탕집 주인이나 야경꾼에게만 쉽게 화를 내는 스스로의 소시민적인 태도를 고백합니다. 결국 시인은 자신은 비겁한 사람이라 자책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외면하고 사소한 문제에만 쉽게 흥분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신앙의 가르침에 따른 입장을 지지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각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인권, 생명, 환경, 평화 등 모든 사안에 있어서 가톨릭적 가치에 완벽히 부합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질의서는 어느 후보가 어떤 사안에 좀 더 일치하는지 혹은 부족한지 각 후보 간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아쉬워하고 속상해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닐런지요. 사소한 것에 흥분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으며 평화가 아닌 분단을 고착화하는 정책과 공약에 우리 신앙인이 분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신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후보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로 식별하는데 이번 정책 질의서가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사제의 논은 주교회의 정책 질의서 신앙인은 무엇에 분개할 것인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